영국에서 개최된 이번 G7 정상회의의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 반면 무전은 일본 스가 총리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또 기후변화 관련 확대 회의에서도 선도 발언을 통해서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었죠. 한국이 지난달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높아진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G7 회원국인 일본 스가 총리의 행보는 그저 초라하기만 합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겨우 이끌어내는 데 그쳤고 다자 외교 장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다름 아닌 일본 국민들의 몫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볼까요? 영국 코넬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고 또 이제 폐회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폐막했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다른 어떤 정상회의에 비해서는 뭔가 톤 다운됐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사진을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했을 때 메르켈 총리랑 부부싸움 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입었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유럽 정상들과 이 세계 정상들이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사실 G7에 우리는 초청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네. 의미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초청된 4개 나라가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입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인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대변한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대변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호주는 선진국으로 G7에 들어올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진을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영국의 의장국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사진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찍히거든요. 그렇죠. 의전이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럼요. 네. 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힘들긴 했지만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의 모습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할 때 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보장한 기업인이다. 이게 굉장히 큰 홍보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네.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국가 의전 서열 7위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7위입니다. 네. 이 7위가 이 G7의 위치보다 기사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전거 타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말 동안 이게 포털에 많이 올라왔네 안 올라왔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처럼 기업인들이 그렇게 대통령이랑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만큼 대통령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네. 그냥 고작 사진 옆에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의미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고 이게 많은 메시지가 됩니다. 다른 나라에.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5개국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백신도 이제 주요 공급하고 생산 기지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많이 도드라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일본이 아시아 유일한 국가로 참여했다가 보리스 총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G7 말고 11개국 참여하니까 디마크러시 11에서 D11로 하자 네. 했다고 결국 또 일본이 엄청 반대해서 안 됐었거든요. 네. 이 향후 이제 만약에 D11 이런 표현을 앞으로 안 쓰겠지만 G7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 개편이 될지 그리고 결국 디마크러시라고 표현한 거는 재축 측상 결국에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네. 또 하나의 어떤 나라와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대한민국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G7 관련해서 이제 정상회의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사기도 하고 여러 번 봤는데 평가를 애써 안 하거나
혹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뭐 아주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썼는데 그게 의미를 정말 몰라서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K 방역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시지만 외국에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 이제 보통 끝나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있을 적에는 예전에 그 공동성명 그 도장도 찍기 전에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그 공동성명의 중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상당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땠습니까? 네. 면전에서 이제 그런 걸 거론했다고 하면 좀 노골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 중국의 1대1로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주면서 각 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에 맞서서 이번에 그 40조 달러를 G7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이제 인프라를 깔아주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은 저렇게 해서 부채만 개발도상국에 많이 만들어준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개도국을 향해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도 중국을 견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합의를 했다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불편해하는 모든 얘기를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2차 조사를 해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과 투명성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장 자치구의 경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탄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줘야 된다.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중국이 불편해하는 모든 단어를 거론하는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경했다. 예.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줄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 학부생입니다. 학부생이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인 정치학 논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주의 정치학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세력이 51을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들이 연합해서 49를 만들지 않고 50일에 빠르게 붙어서 60과 70을 만든다는 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모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미국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미국과 함께하는 뭔가 그 일본처럼 미국의 앞잡이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면에 투자할 것은 또 투자대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메시지와 투자와 함께 가야 할 동행 부분은 좀 따로 분리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출입 국가 뭐 4개 탑을 뽑으면 미국과 일본, 중국은 수출입 다 탑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어디 한쪽에 줄 서거나 어디 한쪽과 너무 똑같이 가면은 다른 한쪽 완전히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조금 천천히 호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만 노출시켰고 실제 이제 무역 전쟁을 벌였다면은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경쟁을 같이 가자라는. 근데 줄 세우기는 맞죠. 어쨌든 어떤 패권국도 다 줄 세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좀 다른 결의 얘기인데 스가 일본 총리와 뭔가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닌가 했는데 1분 인사고 그냥 헤어졌다. 네. 그러니까 뭐 인사를 3번 했다, 2번 했다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만찬은 중요하진 않고요. 네, 각국의 이제 부부들이 만나서 만찬하는 마지막 있었는데 거기 잠깐 만났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와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애초에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라도 열리지 않을까. 프로사이드라 그래서 사실 이런 회담은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 잠깐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아예 뭐 1분 얼굴 보고 잠깐 인사한 정도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실무선에서는 잠정 합의를 했으나 결국 이제 스가 총리가 회피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사실 외교라는 게 대화하는 장인데 여기 네. 외면하는 장으로 넘어갔어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도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일본 정부가 G7 게스트로 온 한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했다. 그리고 G7의 틀 확대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국내 정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네. 국내 정치가 작용을 해서 한국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제 각을 세우고 일본 정부가 뭔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야 그 당시에 일본 스가 정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일본도 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백신 허브가 대한민국이 잘 정착이 되면은 빠르게 백신 수급도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쨌든 인접 국가로서 빠르게 지지 성명이나 이런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사인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그 도쿄올림픽을 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렇죠. 지금 밖에 나와서 우리 개최 좀 지지 좀 해줄래? 이 모양새가 굉장히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들 의지와는 다르게. 그리고 네. 스가 총리가 외교를 좀 폭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지율을 의식해서 독도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일 문제를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곧 바뀔 거란 얘기가 파다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딛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외교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응을 잘 못했다는 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못했다는 게 일본 내 실망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스가 총리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이거를 뭐 불참했다고 하는데 거절했다고 하는데 속내는 따로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7등? 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취임 이후에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 특히 대전 찍고 광주 찍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 좀 빡빡했어요. 네. 네, 일단 현충원 찾은 것 이런 건 사실 뭐 굉장히 모든 당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가는 일상적인 루트라고 볼 행보죠. 수가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좀 보였다는 거. 그리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가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아직 광주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절대 안 갔었던 호남의 민심까지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들. 근데 결국은 호남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중도는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대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평범하게 당대표로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는데 전날 그러니까 주말에 뭐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했나 봐요. 네. 이 얘기로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회의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회의가? 이제 네. 너무 화제가 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 따릉이 탄 사진이 굉장히 많이 실렸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국회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따릉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정병국 의원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 국회에 오셨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따릉이보다는 선거 자금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거 지금 자금? 네, 이번에 1억 2천만 원 당 후원금을 그 대표 경선에 들어간 후원금을 모았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네. 내외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적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자를 보내는 걸 안 했다는 거죠. 그거 네. 한 번 할 때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면서요. 네. 이게 문자 보내는 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 무료 무제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1,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공직선거할 때 후보자 등록서를 그 대리점에 가져가면 네. 이걸 정말 무한대로 풀어줘요. 근데 무한대로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2,000~3,000개에서 제한이 되면 그 이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루트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 돈이 가외돈으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이번에 대표 경선을 했다.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돈 안 쓰는 사실은 선거. 네. 그 뭐 몇천만 원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사실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그렇죠. 힘든 몇백만 원도 힘든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당에 귀속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저는 그런 게 표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준석 대표 체제의 출발을 반긴 이가 있습니다. 이 네.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돌풍 뭐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죠?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네. 제가 의전서 7이라고 했는데 8입니다.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7이고 야당 아, 대표 8입니다. 8이에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8인데요.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랬죠. 라고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화답하든 또는 이제 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최고의 의견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당단, 부단, 반숙이란 이런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응당 무슨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도리어 나중에 화를 입는다. 아, 네, 나 빨리 복당시켜줘라는 얘기를 그러네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효과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많이 불고 있는데 가장 수혜자는 우리 저기 박용진 의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저도 문자 하나 받았어요. 그 의원들이 막 그 아무 때나 문자 보낼 때 있거든요. 그냥 인사한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 제 리스트가 아직 안 지어졌는지 아무튼 3위 했다면서 기뻐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죠. P&R 리서치 의뢰를 해서 10일 하루 동안 전국의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박용진 의원이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6.9%를 기록해서 이재명 지사가 31.7% 그리고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1% 이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선은 그 다음이 그 정세균 총리를 제쳤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권 이게 내에서. 네네. 예, 여권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5%를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정치 일정이 그렇게 길잖아요. 그리고 안 해보신 그 역할이 없을 없죠. 정도로 다 해봤죠. 네. 하면서도 이 마의 5%를 돌파를 하지 못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이 정치인들이 이 야권 그 대선 후보로의 적합도에서 5%를 벗어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해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미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역구를 정말 빠짐없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만큼 오래 여러 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의 지역구를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많이 다니는 걸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대변인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총연합회와 네. 유치원 3법 때 네. 떴죠 한마디로. 그때 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얀센 맞은 네, 오창석 평론가. 얀센이죠, 제가. 네, 네. 멀쩡하네요. 네, 건강해 멀쩡합니다.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네. 약을 잘 챙겨 먹었습니다. 아 드셨어요? 나중에 드셨어요? 뭔가 부작용이 약간 있었어요? 아니 이게 부작용이 혹시나 있을까봐 까봐. 선제적으로 하도 아프다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네. 그냥 꿀꺽하셨구나. 겁먹고 먹었습니다. 네. 아.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었을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또 꺼냈냐면, 백신 5접종 사례가 꽤 많아요. 네. 총 105건 발생했어요. 지난 2월 이제 백신 접종 시작된 이후지만, 네.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이 말씀하셨던 105건 중에 90건, 85.7%는 접종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대부분이. 그러니까 네. 30세 미만에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금지하고 있는데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내용이었고 그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 시기에 텀을 줘야 되는데 네. 이 이른 접종, 그러니까 빠르게 맞춘 너무 거죠. 빠르게. 너무 네. 빠르게 맞춘 것도 10건 정도가 됩니다. 9.5%. 네. 네. 근데 요 정도를 만약에 이제 30세 미만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면 천만 다행인데 네. 나머지 5건은 이제 접종 용량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용량. 이거 정말 큰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전북 부안군에서
얀센 백신을 정량의 5배 이상 투여한 사례. 이건 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게 뉴스는. 의료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경각심이 너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인천 사례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절반만 투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절반만 투여했다는 게 원장의 설명이었는데 본인은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일이 이제 접종하는 위탁기관에서 네네네. 잘못 관리, 실수하거나 잘못 관리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판단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그런 접종을 했을까? 음. 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 과다 접종한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사를 하고 계속 맡길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원정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검특청 아시아태평양 불법자산 몰수위원이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사건이군요. 뉴스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제2의 N번방 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남성 1,300명 나체 영상을 유포한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진짜 저도 보고 경악을 했던 그러니까요. 사건인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신상이 밝혀졌으니까 이름을 말하면 김영준 네. 29세인데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물경 7년 7개월 동안 남성 1,300여 명과 영상 통화를 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이제 하는 걸 찍었어요. 네. 그걸 찍고 녹화하고 유포해서 이제 우리 범죄에 들어왔는데 이 범죄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입니다. 다들 그럼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조주빈 사건 때문에 네네. 우리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는 네네. 걸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사에 반해서 그냥 반하지 않는 영상물을 찍고도 그게 더 유포될 때 의사에 반하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즉 성인의 영상물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처벌한 3년 이하로 처벌하는 걸로 만들었고 네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고민했던 게 그럼 김영준이라는 이 친구가 최초의 범죄를 저질른 나이가 몇 살일까 고민해 보니까 21살이에요. 21살. 7년 전이니까. 그렇죠. 약 8년, 2013년에는 21살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됐겠네요. 21~22살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이런 범죄를 태연하게 8년 그리고 동안. 예, 8년 동안 이게 영상물이 27,000개에 가까운데 제가 언론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27,000개가 이게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5.5 테라바이트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 가장 큰 게 1테라바이트 정도 네네. 가니까 그게 사실상 5개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유혹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여성들의 동영상도 4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여성으로 좀 속이고 남성을 유인한 그런 예. 전형적인 케이스인가요? 이게 네. 어떻게 이제 제일 처음에 됐는가 하면 네. 이거 참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시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그냥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좀 부적절한 게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실 저는 이것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스크리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아동 청소년에 굉장히 유해한 채팅 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하자는데 그걸 이제 방송통신시민위원회 이런 쪽에서 사실 여러 개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이 워낙 네, 작다 보니까 채팅 앱에서 여성 사진을 빵 올려요. 그러면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채팅을 하는 거예요. 저 승지연입니다. 네네. 저 관심이 있어요. 네. 이러면 그쪽에서 이제 채팅을 하다가 좀 친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상을 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같이 보는 거죠. 네네. 보면서 이제 여기서 부적절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어떤 모습을 하고 싶다 하면서 먼저 자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부적절한 신체 일부를. 동영상을 네네. 하는데 이 김영준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좀 이렇게 계획적인지 그 입의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이는 그 시청자분들이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를 우리 저 앵커가 그대로 따라 하는데 립싱크 하듯이. 예. 네네. 그러니까 립싱크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까지 변조. 그러니까 남자인데 어떻게 여성으로 이렇게 위장을 잘 했을까 예. 당시에 궁금했었어요. 목소리 변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이제 이 남성은 속았고 네. 그 여성이 먼저 그런 부적절한 영상을 보였으니까 자기도 그 영상을 음. 찍는 게 7년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남성이 거죠. 1,300여 명 피해자만. 1,300여 명의 영상물만 2만 7천 개. 그리고 피해자 중에는 말씀하신 것 중에 아동 청소년도 31명, 9명. 39명이 지금 예. 포함되어 있어요. 아, 정말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동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못하고 또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신고를 예. 말씀하신 것처럼 8년이나 됐는데도 어떻게 신고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주로 피해자들이 남성이어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뭐 남성 젠더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이 업자들한테 돈 받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업자들의 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업자가 네. 얼마나 저를 미친 듯이 쪼개겠어요. 야 받았지, 했지, 야 협박하면서. 네. 똑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유혹에 빠뜨려져서 제가 한번 부적절한 영상을 빵 보내면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 노예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여기도 가장 이 친구가 더 나쁜 게 보통은 그렇게 영상물이 가면 당사자에게 협박을 하거든요. 이 영상물을 다른 데 뿌리겠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달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영상을 더 찍게 만들었어요. 계속 영상을 계속 예. 보내라고.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판매하겠다, 협박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더욱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굉장히 질 나쁜 영상, 네. 인간을 동물화 영상을 시키는 사실 각갓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친구 진짜 나쁜 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영상물을 찍게끔 만들었는데 이 김영준도 그렇게 영상물을 찍게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그 영상을 바깥에 퍼뜨리는 게 제1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온라인이든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도 오프라인이든 간에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네네. 실질적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나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남성들이 주로 이 김영준의 타겟이 됐다라는 상황인데 이 사건의 성격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부분인데 저희들이 통념이 성에 대한 젠더는 여성이라고 피해자가 생각하는데 주로 여성이죠, 실제. 이게 네. 또 시장은 또 달라요. 시장에서는 남성들의 그런 어떤 피해 가학의 영상이 또 팔리는 충분한 시장이 공개되어 있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 그렇죠. 이게 옛날과 달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적은 부분, 뭐 없거나 적다라고 보는데 네. 인터넷이라는 게 전 세계 우주 반대편에서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또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선호를 가지고 보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념 속에서 피해 여성이 아니라 그게 남성이면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타겟층뿐만 아니라 네. 인터넷이란 특수성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수요자인 것이고 그 수요자에게 2만 7천 개의 영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급자가 더 많지, 네. 수요자가 더 많지 네. 이 2만 7천 개의 공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이 사람들은 뭐 무기징역을 살아도 이게 이제 법 감정상은 이제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 자체도 워낙 어마어마한데다가 이게 계속 유포되고 이 사람이 구속됐지만 그 유포한 영상은 또 다 정말 회수가 되는 건지 다 삭제가 되는 건지 이게 모든 성범죄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찰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 그 워딩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원본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상 이 모든 영상을 지우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범죄라는 게 우리가 통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폭력 범죄는 직접 그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나쁜 네.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디지털 성범죄는 보기 때문에 더 나쁜 범죄고 이게 그 사람들의 성적 유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고 네. 이게 세상 어느 곳에서 다시금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첫 번째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이런 부분은 저는 국제적인 좀 공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네. 0101의 세상이거든요. 네. 이진법의 세상이잖아요.
저하고 앵커하고는 01로 다 쳐가치면 달라요. 그 0101 번호가. 네. 그래서 사람의 영상이 일정 부분 어떠한 전체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보면 그 0101을 DNA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영상은 분명히 부적절한 영상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그런 어떤 공동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런 형태의 01의 이진법 숫자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셧다운 시키는 그런데 제도를 지금 만들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적도 어렵고 삭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그 이제 수사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그 뭐 구매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다 잡아야 한다라는 물론 그렇죠. 예, 다 잡아야 하는데 네네. 이게 어차피 수사 역량의 총량이 정해져가 이제 있으니까 물리적인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한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형사 정책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제작하는 친구를 가장 높게 처벌을 해요. 이게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네. 더 중요한 건 생태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태계를 없애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광고하는 그 사람을 미친 듯이 처벌해야 돼요. 또한 시청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수요자들 같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벌하는 걸 만들었는데 네. 여전히 광고하는 게 첫 번째 게이트잖아요. 그 게이트는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는 친구들 더 가중 처벌하거든요. 네, 네. 제작하는 것만큼 가중 처벌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광고하는 친구들을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성인의 알 권리라고 말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동의 성착취물이고 의사의 반하에 찍혀 있는 불법적인 영상물이라고요. 이 영상물을 분명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분들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 그렇습니까? 아동 청소년인 같은 경우는 소지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 정말 이게 잘못되는 영상이라고 알고 본다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3년 이하면 마지막에 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갖고 무슨 처벌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들 친구들이 이 영상물로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김용준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이 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범죄 수익도 진짜 발본세본 네. 분명히 박탈해야 되고 분명히 이 사이에서도 저는 암호화폐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꼭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이 한 40여 명 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 피해자들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건 성인 뭐 남녀 할 거 없이 성인들도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트라우마 평생 안고 가는데 아동 청소년은 더 심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그 피해자하고 상담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피해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데 네네. 바깥에 지나가면 자기는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대요. 아, 그 영상을 다 봤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 봤을 자기는 것이다. 아무리 한여름에라도 이렇게 두꺼운 패딩 같은 걸 입고 옷을 서너 개 겹쳐 입고 나가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딱 보면 그냥 나는 옷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그런 생각이고 남이 웃으면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를 보고 웃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정말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 영상의 강도는 강해지고 아까 제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내 인격이 말살되는 정도가 되니까 그건 분명히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영상이 혹시나 흘러서 누구의 저희들이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크웹 말고 딥웹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특정 SNS에 URL 치고 들어가는 걸 거기서 그런 걸 미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좀 신고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아동이 실종됐을 때 엠버 얼러트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이렇게 뭐 어떤 아이가 딱 빠졌을 때 저 실종됐을 때 백화점의 문을 셧다운 닫고 한 10분 아이들 찾듯이 이런 경우에서도 정말 아동 청소년의 영상이라면 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신고하고 무조건 나왔을 때 그 영상을 같이 지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라인으로 참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뵙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염치불구하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염승환의 천기누설. 2주 전 신풍제약 손절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무려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때마침 9878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분이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신풍제약? 저는 지금 이제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네네. 그래서 좀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의 MSD라는 제약회사가 네. 몰루피나비르라는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미플루라고 기억하시죠?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신종플루 치료제잖아요. 네. 먹는 거니까 네. 하루에 2알 먹고 5번 먹으면은, 그러니까 총 10회 먹으면 사실상 거의 낫는다고 해가지고 타미플루가 나와서 이제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종플루를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경구용 치료제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코로나 치료제를 또 다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풍제약이 피라맥스라고 네. 코로나 치료제 지금 임상 이상 중인데 이것도 역시 경구용 치료제로 똑같이 먹는 네. 걸로 경구용. 지금 만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20% 넘게 급등했는데, 또 오늘 엄청 올랐네요. 네. 셀트리온이 또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경구용 치료제는 아닌데 코로나19 임상 3상 데이터에서 좋은 뭐 효능이 입증이 됐다. 이게 나와서 바이오주들이 또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치료제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제 백신도 나오고 확진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네, 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치료제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작년에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뭐 옛날보다는 사라지는 단계로 조금씩은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풍제약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가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적절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6553번님 질문을 주셨어요. 포스코 강판 2만 원에 매수한 것이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 철강 부족은 계속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네. 포스코 강판이 지금 최근에 6만 원까지, 한때 뭐 거의 7만 원까지 한번 갔다가 3배 이상. 네, 지금 3배 이상, 지금 거의 6만 원의 주가 형성돼 있는데, 물론 최근에 좀 빠진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좀 2만 원에 사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전히 포스코 강판이 비싼 기업은 아니에요. 그동안 워낙 저평가돼 있었고, 철강 업황도 하반기에 나쁘지 않으니까 수익이 지금 많이 나셨잖아요. 여기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뭐 리스크 요인은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되겠고, 다만 지난번에 거의 7만 원까지 간 적은 있으니까 굳이 뭐 정리를 하신다면 상승할 때 그 7만 원대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1278번님, 파크 시스템스 코스닥 150 편입되면서 공매도 엄청 들어왔어요. 팔아야 할까요? 일주일 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너무 공매도에 제발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방송에도 이제 월요일 날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5월 초에 많은 분들이 무서워했던 공매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공매도 무서워서 도망가신 분들만 지금 굉장히 울상이에요. 증시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가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 원자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반도체 제조할 때 쓰이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현미경을 만들어요. 근데 요새 반도체가 안 가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네네. 부진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게 공매도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시키지. 네, 굳이 마시다. 그럴 필요 없고. 근데 네. 공매도는 어느 기업이든 다 나와요. 코스닥 150이건 코스피 200에 속해 있으면 기업이 좋을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파크 시스템은 저는 계속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반도체 투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원자현미경 수요는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를 오히려 지금 빠질 때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저는 네.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습니까? 네이버를 제쳤다고 하는데 카카오의 질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카카오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한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 끝나고 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장중에 한번 이겼었어요. 오. 그러다가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1,000억인가 2,000억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오늘 거의 현재. 붙어졌어요. 그래서 3위가 아직은 네이버긴 한데 네. 뭐 당장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한때 시가총액 차이가 15조 원 정도 벌어져 있었거든요. 카카오가 훨씬 밑에 있었어요. 네, 15조. 근데 이게 이제 좁혀졌던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 네이버는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네. 카카오가 88%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네. 실적 면에서도 좀 좋다 보니까 네이버보다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이고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보험 사업까지 한대요. 보험 사업까지요? 은행은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험업에도 진출한다. 네, 어디까지 갈 것인지.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카카오 보험을 이용하면 또 편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근데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금 좀 흥분된 상태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카카오가 자회사들이 상장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페이지, 카카오 뭐 페이, 모빌리티까지 상장하는데 중요한 건 상장하면 그 카카오의 가치가 좀 떨어져요. 자회사들이 이렇게 초반에. 분산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뉴스도 하반기엔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까지 감안을 하셨으면 하면 좋겠다. 지금은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이번 주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저는 급등보다는요 그냥 천천히 지금 계속 장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승할 것 같고 왜 안 빠지냐면은 지난 5월달에 미국이 긴축한다, 네. 물가 올라서 그 악재에도 증시가 안 빠졌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해소가 됐고 공매도 이슈도 해소가 됐어요. 네. 어쨌든 올라갔어요. 근데 증시를 누러뜨릴 만한 뭔가 악재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7월 달에는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증시가 뭐 급등은 안 하더라도 완만하게 좀 상승하면서 강세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무난한 장이 좀 예상이 되고 오늘 코스닥이 강했던 것처럼 그냥 기업들이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요. 못 오른 기업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가니까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시장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짧게요. 이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번 주에 열리는 거죠. 네네. 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뭐 실업률 분분도 그렇고 하여튼 금리 인상, 인플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연준 의장이 발언하기도 전에요. 시장이 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다 알아채렸어. 오픈돼가지고. 그래서 연준 의장도 자기가 할 역할이 없어서 좀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물가 올랐는데도 금리가 급락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인플레 걱정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는 별거 없을 것 같고 8월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서 미팅을 해요. 그때가 지금 오히려 긴축할 확률이 높다. 8월에. 네, 8월 말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까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네. 적어도 7월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함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중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와 더불어서 국회 법사위에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중 발의를 준비 중인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 정신에 맞게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고 1년마다 시행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점검 평가토록 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 영역,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에 적용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의원님? 지난번 이루다 사건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또는 뭐 로봇챗 뭐 이런 경우에 차별적 그런 요소들이 입력이 되고 또 네네. 그것이 실제 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이 평등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그런 특별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략 23개 직접 차별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이 분야가 고용,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정서비스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정 관련 안내를 받는다든가 또는 재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전 예고나 또 그 사후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적 요소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이를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혼이 합법적이지 않지만 그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행정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각각 갖고 있는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적인 서비스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우리 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고 또 그런 근거 조항을 둔다고 해도 헌법의 위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지금 정의당에서는요, 장혜영 의원이 작년 6월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등등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차별금지법하고 의원님이 이제 6월 중에 발의를 예고하고 계신 그 법의 어떤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첫째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권고안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정의당에서 발표한 안과 제가 준비한 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그 장혜영 의원이 낸 거는 4개의 영역만 한정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거라든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라든가 또는 고용이라든가 그러나 저는 그걸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 거기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예시적인 사유로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 할지라도 부당한 차별은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영역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조항을 넣었고요. 훨씬 더 포괄적이네요. 내용을 들어보면. 훨씬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죠.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를 한다고 하면서 특정 영역만 한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그냥 둔다면 오히려 그게 입법적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입법 체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어떤 사유로도 부당한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당초에 공고한 거는 아마 완강하게 그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종교계의 그 완강한 반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식대로 정석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름 유사합니다만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사실 과거에 이제 노회찬 의원, 권영길 의원 17대, 18대, 19대 계속 그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국가인권위원 발의를 했는데도 또 워낙 압박을 받아가지고 철회까지 한 일도 있었어요. 맞아요. 19대 때.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가 이 제정을 권고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부 종교계가 완강하게 반대를 또는 반대 정도가 아니라 방해, 압박을 하니까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아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도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발언권이 또 강하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나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겠죠. 근데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종교가 어떤 특정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입장을 발표하는 건 할 수는 있지만 또 토론에 참여하는 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을 압박해서 법안 발의를 원천 봉쇄하거나 또는 철회케 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 법에 대한 심의 자체를 과정을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네. 매우 그 불법적인 또는 위헌적인 행동이고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해당 국회의원들도 절대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를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님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 발언하길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설득이 조금 되는 분위기입니까? 뭐 상당히 많죠. 뭐 꺼려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당초에는 한 50-60명의 동의를 받고자 했는데 지금 네. 제가 확보한 것은 한 20여 명이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돼요. 네. 턱없이 부족하고 네. 실제로 이제 가장 맞부딪히는 것은 지역에서 그 일부 종교계의 성직자나 또 신자들이 네. 엄청나게 압박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하기가 어렵다. 또 이 법이 굳이 이렇게 그런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선거도 많은데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뭐 정무적으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굴복하는 거죠. 네. 그리고 터무니없는 왜곡된 사실 또는 주장 이런 거에 그 국회의원들이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5월 24일 이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고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청원이 시작되고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집적거리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산이라든가 또는 뭐 형식적인 공청회를 뭐 하는 정도에 그치면 그거는 동력이 이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론에서 이를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굉장히 드세게 반대나 방해나 압박을 하니까 네. 이분들의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단협 말씀들 들어보면 이 법의 네네. 제정에 대해서 아니 이 법이 왜 아직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왜 또 그러니까요. 이 법이 지적거리냐 국회의원들 뭐하냐라고 네. 나무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10만 명 초원이 넘었지만 더 이거를 동력의 계기로 삼아서 네네. 눈덩이 자그마한 눈덩이 굴려서 큰 눈덩이 결국 굴러가는 그런 눈덩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법안에서요.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이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형사처벌 조항이 하나가 이제 인권위 권고안에 있었는데요. 네네. 말하자면 차별을 이유로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인사상 부이익한 조치를 받으면 네.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도록 한 게 있었습니다. 네. 딱 하나 조항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자칫하다 보면 저 평등법이 일반법이다 보니까 재형법정주의의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입법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발목 잡힐 우려가 있어서 네. 전략적으로 네. 또 개별법도 또 있고 네. 그래서 또 사회 이 평등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문화 운동이 또 제도화하는 게 처벌보다는 더 우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조항은 좀 뺐습니다. 네. 당장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당장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도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와서 뭐 항의 시위한다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혹시요? 예, 허구한 날 뭐 출근, 점심 때 퇴근 그 저한테도 저 24시간 전화 주시고 또 문자도 그렇군요. 보내시고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리고 막 또 이렇게 말씀 전화 통화하고 드리면 전화 와서 전화 받고 그러면 막 막무가내이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참 좌절감까지 느낄 정도로 네네. 너무 왜곡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입수를 어디서 누군가를 막 그렇게 전달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유튜브나 네. 온라인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치 성소수자들을 이런 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난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반박하거나 네. 아니다라고 하거나 하면 그래도 들을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막 나무라지시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좀 지지난주에는 힘드시군요. 네. 예. 그 하여튼 좀 우울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네. 뭐 그럴수록 이 법이 더 제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돼서 네네. 근거 없이 괴물화시키고 있는 것을 빨리 사실대로 드러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네네. 그리고 이 법이 필요한 것이 이 법에 성숙된 사회를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너무 지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의원님 이번 법사위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예. 전당대가 끝났고 예. 정말 그동안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어떻게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여기 왔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네, 예. 됐으면 좋았을 전 텐데.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네. 참 의외의 결과였고 그런데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또 많은 걸 배웠고 어차피 저는 이제 삼선 중진 이후로 앞으로는 당 지도부 도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도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예. 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새 지도부가 이제 진영이 꾸려졌고 네. 물론 지금 일부 이제 완성돼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최고위원회 처음 열렸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기대 70%, 예, 걱정 30%. 걱정 30%.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우리 당에 이런 바람이 처음 불어온 거거든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이 정도 강도의 바람은 민주당까지 포함해서도 제 기억엔 처음입니다. 이런 일 없었잖아요. 민주당도 원외에 이 정도. 30대가 당대표가 된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정치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게 보통 바람하면은 야당, 민주당 쪽에 바람이 원래 많이 불었는데 네네, 주로. 우리는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에 바람하고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 네. 정치권에 처음 불어온 바람이 마침 또 보수당에도 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 바람의 실체가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정권 교체를 강렬하게 원하고 근데 정권 교체는 건 결국 야당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야당 국민의힘 뭐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걸 대안으로 생각해서 정권 교체하려고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당의 이 정치적 목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마운 바람이죠. 근데 처음 맞아보는 바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앞으로 어디 갈지 한 번도 이제 매뉴얼이 없으니까 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네. 그 바람이 만들어낸 이 지도 체제도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네.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최종 목표인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지을 거로 봅니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잔치는 끝났고 이제부터 예. 정말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로 되자마자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초선의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 그리고 역시 초선인 황보승희 의원 수석 예. 대변인 예. 두 분 지역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서범수 의원은 울산이고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이고 뭐 이래요. 예. 네. 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인사의 어떤 성격이랄까? 네, 방향? 두 분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죠. 네. 서범수 의원은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 평이 좋고 관계가 좋고 네. 또 품성이 참 좋은 뭐 개파색이 없다 이렇게도 또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렇기도 네네. 하고요. 그래서 원외인 당대표를 도와서 당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적입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예, 네네. 그런 점이 고려가 됐고 황보승희 의원은 상당히 좀 개혁적이면서도 투쟁력이 강해요.
그리고 초선이지만은 구의원, 시의원 거쳐서 지금 초선. 네, 광역의원을. 이 초선이 아마 구 시의원까지 포함하면 5선째인가 6선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관력은 대단하죠. 네. 그런 점이 이 감안이 된 것 같고, 제가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최고위원 도전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부울경이 PK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 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네. PK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됐는데, 그렇죠. 네. PK에서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런 데 대한 좀 그러네요, 보완 측면도 고려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배현진, 정미경, 뭐 다 조수진 의원 중부권이니까. 다 서울, 다 경기 그러네요. 이쪽이고, 지역이. 김재원 김재원 전 TK. TK고. 그러니까 PK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대목인데. 네, 제 불행이 그들의 행복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울산, 부산 어쨌든. 네. 그 지금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얘기를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네. 당대표가 이제 어제 만나서 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발표는 하진 않았어요. 이번 주 내로 이제 당직 인사를 끝낸다고 하는데. 예. 뭐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 뭐 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까? 설은 이제 김경식 의원님 설. 네. 그런데 2011년도엔가 박근혜 비대위 때 2011년, 12년 총선 치르는 그 중에 사무총장을 하셨거든요. 네, 권영세 의원 벌써 하셨죠. 지금 10년 전이고 사선이고. 사선. 네. 요 직전 지금 그 사무총장은 원외 재선 출신의 원외 의원이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이게 차이가 있는데 또 그리고 권인세 의원님은 지난번에 또 원내대표 출마를 하셨었고 네, 네, 네. 당에 우리 당에 사선이 5분밖에 없고요. 5선이 4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서열로 보면은 이렇게 선수 서열로 보면은 네. 이분이 권인세 의원님이 당에서 5번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본인은 조금 고사를 한다는 이제 보도가 있던데 네. 이준석 대표는 삼고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있었고, 보도가 나왔어요. 삼고 처리요. 네. 예, 왜냐하면 대선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무총장.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이 권영세 총장이 이게 그 권영세 의원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지난번 그 지금 말씀드린 사무총장 할 때도 선거 시기에 사무총장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잘했고 결과도 네, 네. 좋았고. 네.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 이야기도 있던데 부산의 3선 의원이시고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이죠. 김도읍 의원은 참 당직을 많이 맡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아, 예. 네. 재선 때도 많이 맡았고. 네, 당내에서 뭔가 좀 신망이 높습니까? 김도읍 의원이? 예, 신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역량도 평가가 좋고. 예,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치밀하게 일을 하는 그런 네. 스타일입니다. 근데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와 어제 만났는데 예.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견을 깊이 나눴다, 뭐 이렇게 정도만 얘기 나왔고 발표 예. 못했다라는 거는 예. 그럼에도 뭔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 게 아닐까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당사자가 안 받아서. 두 분이 동의를 했더라도 권영세 의원은 일단 본인이 고사했다고 나오니까. 네네네. 아, 그런 측면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럴 수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문자 교환을 예. 한 것 같아요. 예. 뭐 윤석열 전 총장 뭐 이제 축하 문자 보냈고 이준석 예. 대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뭐 짧은 대화가 있었겠죠. 문자로 얼마나 뭐 길게 대화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일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당대회 기간이나 그 이전에는 네. 바깥에 있는 우리 후보들 윤석열, 안철수 뭐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어낸 이 바람, 네. 이 바람의 실체는 정권교체 세력이고 네. 답을 내놨어요. 이 바람의 민심이 네. 대통합해라, 후보 단일로 해라, 정권교체해라.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이준석을 띄워서 당대표 만들어졌는데 이 바람의 민심하고 그절로 갈 수는 없죠. 당연히 대통합 쪽으로 자기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후보 단일화를 책임지고 이뤄내야 되고 만약 그렇게 안 가고 이 민심하고 거꾸로 가면은 금방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민심에 떠받쳐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민심이 본인으로부터 떠나버리면 네. 당장 당대표로서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민심이 내놓은 정답을 숙제를 네.
그 푸는 쪽으로 자기는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그 안철수 대표하고도 만나서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다. 네,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죠. 보면은 그게 좀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요. 전당대회 아니요, 두 사람의 의견도 다르지만 네. 재밌는 게 전당대회 기간이나 그 전에는 좀 전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네. 또는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긍정적으로 뭐 거의 뭐 서로 뜻이 합쳐진 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좀 네. 소극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준석 대표는 양당 합당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네. 전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선배로서 배려 차원에서 만났고 합당 논의는 안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이준석 됩니까? 대표는 그전에 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됐잖아요. 그전에 이제 버스,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 그래서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톤이었는데. 대문발차론 뭐 네네네. 말이 많았는데.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다 이 대표가 그런 말씀이시죠. 당 대표로서의 그 짐, 네. 책임, 무게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엄밀하게도 아니고 팩트가 당외 인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인이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당에 참여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먼저 뭐 두 분이 일면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 선출하자마자 문자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는 내가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뭐 이런 메시지로 확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옆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기대하고 말고와 별개로 그냥 그 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객관화해서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또 그리고 그렇게 그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선출된 후보하고 2차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선택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처음에 좀 빨리 그 한마디로 8월 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8월 전에 입당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쭉 경선 과정을 같이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높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죠, 저는. 윤 총장한테 유리할 것이다. 나중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것보다. 네. 만약에 그 당내 경선에서 빠져 있으면은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민심이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은. 재보궐선거처럼. 이쪽으로 쏠려버리면은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쏠려버리면은 본인의 힘 다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본선 후보 단일화 경선이 승산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뭐 윤 총장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한 걸음을 옮긴 것 같긴 한데 늘 이제 걱정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읽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 대표와 안 대표가 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뭐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 아니면 안 대표가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쁜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랬었죠. 그런데 당대표 되고 나자마자 바로 입장이 확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안 대표가 오히려 나는 합당 절차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 없고 그냥 선배로서 경제차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 대표가 그걸 확장 해석해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서로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한 거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안 대표 국민의당과 합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 대표는. 알겠습니다. 뭐 합당 논의하면은 합당이라는 게 개별 입당하고 굉장히 또 다 달라서 그 말 그대로 속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게 가장 쟁점입니까? 합당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의 정치적 입지를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뭐 한 대표 혼자만 달랑 들어와라 이건 말이야. 그건 합당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장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안 대표도 저는 결국 그 후보 경선에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시라고 보는데 그 입지를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처음에 들어갈 때.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